안녕하세요. 가을도 아닌 것이 겨울도 아닌 것이 애매한 11월 첫 주의 이렇다입니다. 근데 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찬이쌤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이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차례로 돌아가시면서 나오시는 분 삐딱이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겨울 준비 잘하고 계세요? 우리 어제가 10월 31일이었죠. 네, 오늘은 11월 1일. 10월 31일 되면 이용이라는 사람 노래 나오잖아요. 10월의 마지막 뭐죠? 네,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런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딱 11월 1일 되면 안 나오잖아요. 야, 참 그런 거 보면 나 그 노래 딱 안 나올 때 겨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준비는 뭐 된 것도 없죠. 뭐 그냥 날로 하나 틀면 되죠. 예. 삐딱이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겨울이 이번에 엄청 추울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여름에 폭염이어서 그러니까. 그런 애는 또 겨울에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왜 봉이 높으면 골도 깊다 그런 말 있죠. 네. 근데 뭐 겨울 준비라는 게 특별히 있겠습니까? 자연이 바뀌는 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제가 겨울에 네. 역시 삐딱해. 장갑을 많이 잃어버렸었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올 겨울도 미리 장갑을 하나 사놓을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잃어버릴 걸 대비해서 몇 개 더 사놓는다? 아니요. 지금도 없어요. 하나. 네. 아니 국내 경제에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어요. 네. 여기저기서 한국 경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 계속 낮추고 있고요. 네네. 10월 한 달 동안 주식시장 보셨어요? 네. 주가가 그냥 한없이 곤두박질을 치는데 코스피 지수가 10월 29일에 드디어 월요일에 2,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져서 블랙 먼데이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날아갈 거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주가 떨어진다고 경제부총리를 갈아치우고 막 일자리 경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쁘다면서 하네요. 예. 네, 코스닥 증시는요 글로벌 증시 중에서 최대 낙폭을 기록했대요. 4년탑. 그렇군요. 네.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금리 동결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올릴 때가 되지 않았냐, 이미 올렸어야 되는데 늦었다,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한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근데 이게 또 금리라는 게 또 부동산 담보 대출. 이것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부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올리는 게 또 쉽지도 않죠. 가계 부채 문제가 또 심각해지지 않을까. 또 경기가 나쁘니까 또 금리 올리는 게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게요. 오늘 나눌 얘기가 좀 따뜻한 얘기면 좋겠는데 삐딱이님 캐릭터 보니까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따뜻한 얘기가 없어요, 저 친구는. 네.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누실 거예요? 예, 제 잘못은 아닌데 왠지 이 인신 공격을 비치네요. 예상한 대로 밝은 소재는 아니고요. 네. 경기 나빠지면서 가계가 가장 또 피부로 느끼는 문제인데요. 일자리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야당 쪽이 주로 고용 세습 이걸 제기를 많이 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걸 소재로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역시 좀 어둡다 느낌이. 그렇죠. 고용세습. 평소 이렇다에서 해오신 얘기 보면 오늘도 고용세습의 실태나 사실관계 이런 거 파악하는 걸로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안 그치죠. 예. 네. 뭔가 삐딱하게 또 관점을 가지고 또 보실 것 같은데. 우리 이분이 닉이 삐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남들이 고용세습이다 그러면 절대 바로 인정하실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그래요? 네, 뭔가 이게 뭐가 있다. 네. 야로가 있다. 야로가 있다. 제 느낌으로는 고용세습 문제를 다루긴 다루는데 이 따옴표 쳐서 다룰 것 같아. 따옴표 쳐서. 따옴표 쳐서요? 고용세습 좌우에 따옴표를 딱 쳐서 그래서 다룰 것 같아. 따옴표를 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인용이죠, 인용. 그러니까 자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남들이 고용세습이라고 하더라. 야당이 카더라. 정말 그럴까? 나는 사회적 사실로 보기 어려워. 고용세습을 이슈화하는 세력들의 주장이 아니냐. 대충 이런 얘기로 풀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데 맞나요? 네, 저랑 몇 번 해보시더니 이제 눈치가 많이 드셨네요. 네네. 닉이 삐딱인데. 네, 고용세습 이렇게 사실관계 따져보자라는 게 메인 주제는 아니고요. 네네. 사실관계를 보면 엄청 많이 부풀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진상이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고용 세습 이 논란이 일어난 게 결국은 일자리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게 대중적으로 일자리 접근할 때 일자리 접근 기회에서 공정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퍼지고 있고 또 정치권도 그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일자리 기회의 공정성. 그런데 이게 대중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공정성, 일자리 기회 접근에서 어떤 공정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고용관계 약자들한테 더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 약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제대로 된 일자리 대책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알듯 말듯 모를 듯. 그러니까 이제 뭐 풀러 나가겠죠. 네, 이제 차차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어쨌든 고용세습 논란이 메인 주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그럼 뭐 대충 소재 정도로 해서 풀어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신가 봐요. 네네. 그럼 일단 고용세습과 관련된 요즘에 이제 일련의 사태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이야기가 좀 잘 풀어요. 그렇죠. 네. 최근에 그 가장 불거진 문제가 서울교통공사 이 직원들의 친인척 채용 비율이 매우 높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서 또 이 문제로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지난 10월 16일이죠. 한국당 자유한국당의 유민봉이라는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가족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에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됐고요. 얘기를 이제 직선 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 약 1만 7천 명이 있는 그 중에서 11.2%에 해당하는 1,912명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나 육촌인의 친인척 등 가족 관계에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있다가 최근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에서 8.4%인 108명이 역시 이런 기준에 의한 가족 및 친인척 관계에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연속으로 정치권과 언론이 인천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가스공사, 대전도시공사, 한전 KPS 등의 채용 특혜 내지 채용 비리 혐의를 계속 보도했고요. 결국 공기업 전체로 논란이 확산되는 지금 상황이고 최근에는 병원, 금융권 등으로 고용세습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공사 전체를 다 터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텁니다. 근데 서울교통공사에서 육촌인의 가족관계에 있는 직원들의 비율이 11.2%다. 그렇죠. 근데 좀 언뜻 듣기엔 좀 굉장히 높아 보이기는 해요. 조금 높아 보이죠. 근데 수치만 보면 진짜 뭔가 특혜나 비리 같은 게 있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빡 오는데 실제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11.2%라 되는 직원들이 상호 가족관계에 있다고 하는 게 좀 높아 보이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가 그동안 이제 반론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율만으로 비리나 특혜로 연결시킬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실제 문제의 핵심인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은 굉장히 투명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입장인데요. 먼저 이 1912명의 그 사내 가족을 이렇게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부부 관계가 한 4.2% 정도 나왔어요. 맞네요. 그리고 뭐 부모 자녀 그러니까 관계가 148명이고 뭐 0.9%, 1%가 안 되고요. 그리고 육촌인의 친인척 관계가 좀 높은데 1,038명 그래서 6.1%예요. 그런데 이 부부 관계라는 게 금융권이나 교사들 공기업에서 사내 커플 비율이 한 5%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뭐 그 안에서 많이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서 그렇죠. 그럼 그 자체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뭐 저도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족 비율이 높다 이걸 곧바로 해서 뭐 특혜나 비리로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긴 뭐 사내 연애는 뭐 어느 정도 하잖아요. 사내 연애가 죄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뭐 될 놈들은 다 하고 그러던데 그러다 보면 결혼하고 뭐 결혼하다 보면 결혼도 하고 부부가 뭐 이렇게 회사 다니는 게 뭐 그렇게 크게 이상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자녀들이 다닌다는 문제는 좀 다르잖아요. 자녀들 같은 경우는 좀 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많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나타난 숫자로는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들지는 않는데 0.9%라 했죠? 1%가 안 되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 핵심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이슈화하든지 간에 비정규직 그 정규직화 할 때 기존에 있던 그 정규직들이 자기 가족들한테 어떤 특혜라든가 뭐 이런 영향력 좋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게 문제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정규직 가족이 비정규직 가족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영향을 행사했냐 이 얘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뭐 서울교통공사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얘기고요. 뭐 드러난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된 108명 중에서 34명은 이제 2015년 말에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라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구의역 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사실 서울교통공사가 좀 선도적으로 안전 업무 담당 직원들은 정규직 해야 된다 이렇게 추진을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발생한 게 2015년인데 34명이니까 2014년부터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하고요. 그 전에. 나머지가 74명인데 사고 발생 이후에 안전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정규직 채용으로 이렇게 된 사례인데요. 그렇군요. 이 74명 중에서 기존에 일하던 비정규직은 36명이고 이제 내부에서 이제 투명한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거죠. 자기들 서울교통공사 얘기로는요. 좋은 거네요. 38명은 이제 외부에서 공개 채용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고용세습을 이걸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로 보이고요. 한국당 이제 그 정규직 전환 이전에 노조가 미리 이 전환 정보를 습득해 가지고 가족들을 비정규직으로 입사시킨 다음에 정규직과 특혜를 줬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제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한국당 주장일 뿐이지 그게 드러나는 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설명 듣고 보니 약간 억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근데 그래도요. 그래도 6천 이내 가족관계에 있는 직원들의 비율이 11.2%다. 이걸 그렇죠. 마냥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증거 없다고 그냥 싹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뭔가 교통공사 말만 믿으면 어떻게? 맞아요. 근데 뭔가 또 있기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들어요. 또. 네,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왜 그 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안에서 이렇게 가족관계 비율이 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날까. 근데 이걸 좀 설명할 수 있는 경제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 비대칭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정보 비대칭 이론. 네, 저는 이 현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삐딱이님 또 자주 경제 현상을 경제 이론이랑 연결시켜서 꼭 설명하시잖아요.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저번에 부동산 가격 폭등 이거 편에서는 또 자산 가격 케인즈주의 처음 말씀하시고,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정보 비대칭 이론이라고 하시는데 이건 제가 좀 압니다. 아세요? 먼저 그럼 정보 비대칭 이론이 뭔지 좀 찬희쌤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information asymmetry. 어시메트리. 시메트리가 대칭이고 앞에 A를 붙이면 asymmetry 또는 asymmetry 비대칭인데 이 조지 에클로프라는 이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미국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1970년에 The Market for Lemons, 레몬 시장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 레몬이요? 그 레몬입니다. 신레몬? 신레몬에 레몬 시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정보 비대칭성은 거기서 처음 주장한 이론인데 내용이 뭔가 하면 경제 거래가 이루어지죠. 판매. 누군 판매하고 누구는 구매하고 이걸 할 때 거래에 관한 정보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대충 한쪽은 다른 쪽에 비해서 정보가 많거나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어려운 말로 비대칭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시장이 왜곡되어 있다. 시장이 완벽하지 않다. 그런 주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2001년도에 에클로프는 이제 이 이론을 이제 발표한 그런 공언으로 1년 뒤에 에클로프가 이제 마이클 스펜스라는 사람, 그 유명한 조지 스티글리츠라는 사람, 이 세 명이 함께 정보 비대칭 문제에 대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탔습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놀랍지 않은 얘기인데 되게 노벨 경제학상 쉽게 타네요. 30몇 년 동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용을 하고 이게 시장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납득을 한 거죠. 정보 비대칭성이란 말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그게 레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필 왜 레몬이지? 레몬 시장이 뭐 특별히 시장 왜곡이 심한가요? 이게 오렌지도 아니고. 낑깡도 아니고 그렇죠. 레몬. 뭐 요새 뭐 맛있는 귤도 아니고 왜 레몬이냐? 이 레몬이 영어 속어에서 결함이 많은 중고차, 디펙티브 카를 뜻해요. 그러니까 중고차를 딱 샀는데 겉은 번지를 한대. 나중에 사고 보니까 이거 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네. 이거를 레몬, 리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맞아, 뭐 중고차 시장 이거 눈탱이 맞게 딱 좋은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불량 제품을 통칭하는 용어로까지 영어 속어에서 이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레몬 시장 하면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불량품 시장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경제학자 이중구 교수님 계시죠? 이중구 교수는 요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게살구 시장이라고 번역했어요. 다 같은 과일이니까 딱 오네요 느낌이. 빛 좋은 게살구란 말이 있잖아요. 겉은 빛이 좋은데 안은 게살구다. 참 번역이 잘 됐어요. 게살구 시장. 겉은 번지를 하는데 속빈 강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 비대칭성이 어떻게 시장 왜곡을 가져오는지 이제 레몬으로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제 중고차로. 중고차 시장에서 이제 판매자는 중고차 상태를 아주 잘 알고 있겠죠. 그렇죠. 사고 경력도 알고 있고 여기에 무슨 문제가 침수했는지 뭐 이런 거 다 알아. 하지만 구매자는 알 수 없잖아요. 그쵸. 다 닦아놓고 막 광내놓고 막 도색해놓고 이러면 모르지. 이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맞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 동일한 차종이 있어요. 동일한 차종에 중고차가 품질이 좋은 건 3천만 원을 받아야 돼. 근데 저품질의 중고차는 1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하지만 구매자는 이 차가 고품질 차인지 저품질 차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한 반 정도는 고품질이고 반 정도는 저품질 아닐까? 대충 이렇게
퉁쳐서 생각하겠죠. 네네네. 따라서 구매자는 평균적으로 2천만 원 정도를 지불할 용의를 시장에서 갖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되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2천만 원보다 높은 품질의 자동차는 시장에서 판매하기를 단념하게 되죠. 구매자가 2천만 원 정도 지불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3천만 원짜리는 팔 수가 없는 거야. 네. 이거고 3천만 원짜리 내가 어떻게 믿고 사? 소금 어떻게 하려고? 그치, 따라서 그쵸. 결국은 2천만 원보다 낮은 품질의 제품만 나오게 되기 때문에 바로 시장은 레몬 마켓이 된다 이거야. 저품질 네. 결함 제품 시장이 된다는 거지. 이게 레몬 시장 이론이에요. 네. 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비합리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adverse selection, 역선택이래요.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합리적인 것과 반대되는 선택이 이루어진다. 역선택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시장이 이제 불안전해지고 네네. 그 선택을 해서 거래하는 게 굉장히 비합리적이 된다. 그렇죠. 예. 대충 그렇다 뭐. 예. 네. 뭐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네네네. 재밌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비합리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누구였죠? 조지 에클로프. 네, 그 사람. 뭐 해결 방안도 제시한 게 있나요? 네, 해결 방안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신호 보내기라는 게 있고요. 네.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선별, 스크리닝, 스크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스크린 이렇게 쳐갖고 또 통과하고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고 이렇게 신호 보내기는 이제 에클로프와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탄 이제 마이클 스펜스, 선별은 이제 역시 같이 상을 탄 스티글리츠가 주로 먼저 주장을 했는데요. 이 정보 우위에 있는 자가 있겠죠. 이 사람이 오히려 정보가 떨어지는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정보를 막 주는 거죠. 그래서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이제 신호 보내기 이론이고요. 거꾸로 정보 수용자는 이렇게 신호로 받은 정보를 선별해서 최적의 선택을 내리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요 이론에 대한 이제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회사가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고 한번 봅시다. 회사는 이제 인재를 뽑고 싶어요. 근데 지원자 개인이 업무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생산성이 어떻게 되는지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정보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원자가 뭘 해야 되냐면 지원자가 정보는 더 많이 갖고 있죠. 자기에 대한. 그쵸. 뭘 보내야 돼? 신호를 보내야 돼. 신호. 신호를 어떻게 보내? 이력서에 신호를 막 써. 그렇죠. 예. 자소서 또 쓰고. 학벌 좋아나. 맞아. 스펙 좋아. 나 똑똑해. 네. 면접을 하면서 나 똑똑해요. 성실해요. 뭐 말 잘 듣게 생겼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정보를 회사한테 딱 주면 회사 인사처에는 이 받은 시그널을 선별해서 스크리닝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이론이 조지 에클로프의 정보 비대칭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서 함께 노벨상을 이제 탄 것 같네요. 문제점, 해결책. 그렇죠. 좀 딱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 그렇죠. 이제 정보 비대칭성 이론이 뭔지는 알겠는데요. 근데 삐딱이님 아까 그 현재 불거진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해서 이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이 이론을 적용해요? 감이 안 잡혀. 어떻게 하려나?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게 찬희 쌤이 신규 인력 채용 말씀하셨는데 노동시장 경우에 오히려 정보 비대칭 이론이 잘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큰 제조업체에서 이런 관행을 종종 이렇게 접하거나 목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규직, 사무직하고 생산직이 서로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이렇게 접할 수 있거든요. 저도 가까운 주변에 그런 사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런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를 기업이 선호하더라고요. 그 가족 중에 한 명은 정규직 사무직이 있고 한 명은 정규직 생산직이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이게 제조업 생산직 노동이라는 게 이게 이제 일단 뭐 신체가 건강하면 노동 강도라든가 어떤 개인의 생산성이라는 거는 개인차가 아니고 이제 작업장 안에 어떻게 이제 그 생산 라인이 구축이 돼 있는가, 노동 시간이라든가 리듬 이런 걸로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개인차가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회사는 구직 희망자의 어떤 생산성을 주로 보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거. 저 사람이 들어와서 강성 노조원을 하진 않을까? 파업이나 하지 않을까? 회사의 어떤 경영 방침 이런 거에 좀 순응할 수 있을 사람인가? 이게 관심이 그러니까 많이 가게 되죠. 그렇겠죠. 회사는 그런 게 더 중요하겠죠. 이때 근데 사무직은 아무래도 이제 강성 노조하고 좀 거리가 멀니까. 그렇죠, 그게 가족이 있으면 회사는 그 가족 관계가 이제 생산직 노동자의 회사 방침에 대한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판단해 왔고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사무직이 있으면 뭔가 그 가족인 생산직도 뭔가 좀 그 회사에 해대는 행동을 덜 할 것이다.
함부로 막 했다가 또 가족한테도 피해가 가고 그럴까봐 또 그것도 이제 우려가 되고 할 테죠. 예, 뭐 그런 논리인데요. 일자리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이 정규직 사무직과 정규직 생산직에서 이렇게 드물지 않게 나타난 이 가족 관계 이게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에서 많이 확산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같은 업종의 비정규직이라면 우리가 아무래도 공공 부분이 사기업 부분 비정규직보다는 노동 조건이 좀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공공 부분에 많이 좀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그 가족 관계들이 아무래도 공공 부분에서 더 쉽게 관찰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고용주 입장에서 비정규직 뽑는데 특별히 생산적 요소에 주목하기보다는 조직 방침에 대한 수능도가 아무래도 우선적인 관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같은 조건이면 정규직 가족이 회사 안에 있는 상태를 일종의 어떤 담보 같은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기업이 이런 요구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가 있다고 그래요. 뭐 친척 중에 좀 이런 사람 좋은 사람 없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그 당사자 입장에서도 뭐 이 급여라든가 복지 조건 이런 것들을 다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에 있는 이제 정규직 가족이 있으면 거기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먼저 얻을 수 있으니까 지원할 때도 아무래도 그런 걸 선호할 수 있다라는 정보 비대칭성이 가족을 통해서 해소되는 거네요. 예. 저는 이게 이제 한 회사 안에 특히 이제 공공 부분에 가까운 사업장에서 가족 관계 비율이 다소 높게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라면 지금 고용세습 논란으로 번진 이 사안이 일단 실체적 진실이라기보다는 노조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정규직화하는 이렇게 정부 방침에 대해서 뭐 야당으로서 이렇게 자기 또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가지고 공세를 펴야 되니까 그런 공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정보 비대칭성 이론 이거에 따지면 그 정보 비대칭 노동시장에서 가족관계가 그 고용주에게 일종의 시그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가족관계라는 것 자체가 좋아 믿을만해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가족 친해적 비율이 11.2%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빼면 7% 정도. 그렇게 되겠죠. 이것은 뭐 노골적이고 불법적인 채용 비리라고까지 보기엔 좀 그렇게까지 높진 않죠. 뭐 30%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정보 비대칭성이 있는지 시장에서 뭐 신호를 보내고 거기서 이제 선별을 하고 그러니까 그 시그널과 스크린 그 과정을 통해서 시장 왜곡을 교정해 나가는 과정 정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뭐 주장하시는 요지도 대충 알겠고 약간 또 타당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볼 때는 대중의 눈높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채용이다 승진 뭐 이런 고용 관계에서 특혜 같은 거는 너무 비일비재하고 뭐 항상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닌 게 아니라 또 이런 문제가 계속 또 끊임없이 불거져 왔고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또 그렇다면 또 이 문제를 그냥 자한당의 정치 공세로 일축하기도 좀 약간 그런데요. 저도 정말 정보 비대칭성을 근데 이론을 이제 좀 설명한 사람으로서 여기서는 좀 삐딱이님을 좀 편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쓰이던 용어 중에 케바케란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별로 따로따로 봐야 된다. 도매금으로 확 넘어가면 안 된다. 고용세습 나왔으니까 야 이거 노조의 문제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도매급으로 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 좀 아니지 않냐. 케이스별로 좀 하나씩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민주당 이훈 의원이 문제 제기한 한전 KPS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10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한 직원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이 43.4%였대요. 꽤 많네요. 꽤 많죠. 이때 사내에 친인척이 없는 직원, 친인척이 없는 직원이 18.3%에 그쳤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건 좀 굉장히 높죠. 그렇죠. 끝없는 사람들은 그렇죠. 잘 거의 전환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통계상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존재가 비정규직 가족들의 정규직 전환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해요. 그래요. 이거 좀 조사를 해봐야겠죠.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민주당 박경미 의원, 교육부죠. 이분은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감사를 좀 해봤더니 교육부 산하기관이 또 국공기관이 많죠. 총 71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는데 서울대병원에서는 전 국립대학 병원장 자녀를 사내 변호사로 채용하기 위한 편법을 썼고 전북대병원에서는 다 국립대병원입니다. 고위직 자녀 3명이 공채에 합격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거봐 좀 뭐 이상하잖아요. 딱 듣기에도. 근데 문제는 이게 노동조합 건이 아니라 고위층 경영진의 입김이 작용한 거라는 거죠. 케이스별로 다 다른 건데 다 섞어요. 찌게 한 다음에 야 이건 뭐야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정보 비대칭성 이론에서 언급했듯이 노조 관련된 사람을 채용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선호한 것이라면 또 이것도 채용 비리라고 볼 수는 없는. 그래서 케이스별로 좀 더 엄밀하게 증거별로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이제 정확한 조사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래서 보수 야당이나 보수 언론이 이 문제를 전부 노동조합의 외력에 의한 고용 세습으로 단정짓고 나가 이 문제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아주 정치적 공세로 연결시키려는 그런 게 좀 농후하다. 이건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게 무리한 정치 공세라는 증거가 있는데 허위 사실을 늘어놓는 것에서 그게 무리한 정치 공세라는 증거가 확실히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한당이 서울 지하철 노조 전 위원장 아들이 특혜 채용을 했다. 이게 이제 보수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노조의 전 위원장 아들이. 근데 조사해 보니까 본사 1급 처장을 전 노조 위원장으로 둔갑해서 보도를 한 거예요. 그 외국 보도네요. 그러니까 아무런 노조만 갖다 바르면 그냥 막 공부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는지 언론이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나르면 안 되죠. 유튜브에 무슨 이상한 놈들도 아닌데 인천공항 지역지부장 아내의 고속 승진 특혜 채용 이것도 이제 보수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데 아예 왜곡을 했다. 자기들이 인정하고 정정 보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주장도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왜곡인지 차분하게 좀 따져봐야 될 문제지 수치만으로 바로 노조를 공격할 구체적 증거 이런 걸로 좀 우리가 삼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듣고 보니까 또 보수 언론에서 막 던지고 보는 아니 말고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제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조금 정리가 돼가는 느낌인데요. 그래도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직원 자녀의 우대 조항을 넣은 단체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이 무려 13곳 네, 이렇게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 대기업도 청년들한테는 선망의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또 이런 내용의 단체 협약은 좀 대중들 눈에 봤을 때는 노조의 지나친 제시고 감싸기, 부당한 이권 뭐 이런 걸로 보일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민간 대기업에 이런 식의 가족 단체 협약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2015년에 처음 나왔죠. 박근혜 정부 때 고용노동부가 단체 협약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불거졌던 사안인데 일단 이제 좀 내용을 좀 봐야 돼요. 일단은 자녀 우대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경우 단체 협약을 쫙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업무상 재해거나 산재로 노동자가 사망했거나 구조조정의 경우에 직원의 자녀 채용에서 우대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다 돌아가셨으면 그렇죠. 자식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또는 사용자 귀책 사고거나. 그러니까 이 우대의 내용도 동일한 기준이라면 혹은 회사의 채용 원칙에 부합되는 경우에 우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택도 없는 이제 무자격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니고 안 되고 이런 내용은 노동자 가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이니까 또 단체 협약 고유의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걸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에 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긴 있어요. 뭔가 하면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 우대 조항이 있는데 정년을 하다가 퇴직하면 자녀를 우대한다. 그럼 장기 근속자의 경우 자녀를 우대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 단체 협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현대차인데요. 현대차는 이렇게 써 있어요. 회사는 인력 수급 계획에 의거해서 신규 채용을 할 때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직계 자녀 1인에 한해 인사 원칙에 따른 동일 조건에서 우선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좀 그렇다. 이건 확실히 문제가 되는 조항이죠. 고용노동부가 밝힌 13곳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규정들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정년 퇴직자나 장기 근속자라는 이유로 직원 자녀를 우대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일단 대중이 볼 때 이 공정성 관념에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일단 기분 엄청 나쁘고요. 기분 나쁘죠. 엄청 나쁘죠. 듣고 나니까 노조한테 문자 있냐, 노조 욕하고 뭐 그럴 만한 것 같은데요. 뭐 규정 노조 아니야. 그렇죠. 현대차 노조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현대차 노조는 뭐라고 하냐면 이 단협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전수조사하자. 실제 이게 부당한 이런 진짜 그런 실제로 실제 이게 있냐 이렇게 반박했어요. 제 생각에는 말이죠. 정말로 이 단협 조항이 사문화되었다면 뭐로 불필요하게 유지하면서 불리한 여론의 융단 폭격을 받을 이유는 없는 거 아니냐. 정말 우대받는 게 없으면 저는 노조에서도 이 단협 조항은 지우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드네요. 근데 저는요 이게 이제 이런 단협이 있다라는 거하고 실제로 이 단협에 따라 이제 뭐 고용이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에 세습되고 있다.
이거는 좀 별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조항이 있다고 해도 채용수의 이제 채용 원칙과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이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고요. 그렇죠. 뽑고 말고는 뭐 실제로 이제 법적인 어떤 판단을 할 때도 이런 사용자의 고유한 이 권한을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제 단체 협약이 그러면 상위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좀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협 안에 쓰여 있는 문구만 보면 이 사용자가 이제 어떤 게 동일한 조건이냐, 또 회사의 어떤 채용 원칙을 정하는 것 자체도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노조의 영향력이 좀 미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뭐 그런 가능성도 저는 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노조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자녀 채용을 사용자에게 이렇게 압박을 해서 이렇게 관철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있냐. 네, 좀 저는 좀 회의적이고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이런 게 직원 자녀 우대 조항이 있는 단협도 지금 저 위에 이제 13곳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전에 한 몇백 개 됐었어요. 그렇죠. 정말 많이 줄었네요. 그 노동부가 이건 시정 명령 내리고 막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줄었고요.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단협 조항 이게 있다고 근거를 해가지고 이게 정규직 그 대기업 공장에서 고용이 세습되고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단체 협약이 어디까지 가능한 건가? 그리고 이제 단체 협약의 그 노조 조합원 보호 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 건가? 네, 그렇죠. 뭐 그리고 노동조합이 자신의 그 노조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고유의 기능, 그리고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의무, 그렇죠. 뭐 이런 것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규범을 정하는 문제가 좀 놓여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삐딱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차별금지나 인권보호 같은 이런 보편적 규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위배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단체 협약을 하더라도요. 그리고 또 뭐 명백한 형사범죄 등 이런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하는 것도 안 될 거고요.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노와 사사의 이렇게 자율협약으로서 이렇게 단협을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게 이제 노동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렇죠.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직원 우대 조항이 있는 단협이 이제 고용정책기본법이라고 있는데 거기 안에 보면 차별금지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위배된다고 그래가지고 행정해석을 해서 실제로 이제 뭐 시정명령도 하고 뭐 이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엄격한 이 강제처벌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정법이나 법 이론상 이게 상위법령 위반에 해당되는지가 아주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좋은 일자리가 너무 이제 희소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대중들이 마치 일자리를 사실 시장에서 이렇게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 시장 경제에서는 정해지는 일자리인데 이걸 마치 이제 공공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여론이 생겨났어요. 그렇죠. 우리 때는 일자리 그러면 임금노예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는 일자리가 이제 공공재 같이 된 거죠. 맞아요. 뭐 그런 그 요구 자체를 또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퇴직자나 뭐 장기 근속자, 자녀 우대 조항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 찬희 쌤도 말씀했지만 이게 실의가 없는 조항이고 그러면 굳이 그 따가운 여론 받으면서 이런 조항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케바케 얘기했는데 저 케이스를 좀 정확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채용 불공정 이라고 뚱치지 말고 불공정 채용이 있다 하더라도 노조나 일반 직원에 의한 게 더 심각한 사안인지 아니면 사회경제적 상층 기득권자에 의한 그런 채용 비리가 더 심각한 사안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좀 분별력 있게 좀 구별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보도된 채용 특혜나 비리 대부분이 회사의 상층부에 속하는 인사들과 정치사회적 기득권 세력들이 네트워크에 의해서 짬짬이로 쭉쭉 이렇게 이루어진 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모든 곳이 다 그렇잖아요. 만약 노조에 의한 고용세습이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저는 뭐 조중동이 왜 이때까지 좀 가만히 있었는가 그것도 좀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만 있어도 난리칠 텐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부 관료들 임기 마치면 어디 갑니까? 공기업 낙하산. 자기가 감사하던 그 업종에 진출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황당한 거죠. 뭐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부 관련 회사 감사하다가 그 관련 회사에 이사로 가면 그렇죠. 도대체 공무원이 있을 때 지가 뭐 해줬다는 거야. 뒤앞 봐줬다는 거 아니에요. 소실지. 모든 부서가 다 그렇거든요. 이제는요. 이게 진짜 공공재 같이 돼버린 건지. 재벌들은 어때요? 뭐 잘 아시다시피 2세 경영권 끝났죠. 이제는 3세 세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정말 채용 비리지. 이거 뭐 공기업 노조 대기업 노조가 몇 개 무슨 뭐 서로 있다 하더라도 아직 증거도 안 나왔지만 이거로 지금 문제가 될 그런 상황이란 건 좀 핀트가 어긋난 게 아니냐. 오히려 진짜 고위 관료들, 재벌 일가들, 고위 임직원들, 유력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의 고용세습 논란을 더욱더 우리가
탐구하고 폭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고 노조의 한계 가장 크다고 얘기하는 거는 범국가적인 위선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저도 이제 이렇다 방송 하기 전에는 다 그게 그거고 노조도 노조건 간에 뭐 정치 고위 인사든 간에 뭐 다 어차피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귀족 노조란 말이 너무 감염돼 있어요. 네, 너무 감염돼 있어. 아 이제 좀 서서히 오늘의 메인 주제로 들어가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소위 따옴표, 고용세습 사태 이모저모를 좀 살펴봤고요. 이어나가기에는 좀 힘이 붙여서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